네, 안녕하세요. 2019년 1월 1일자 고용노동부령 제222호 기능사 중에서도 떡 제조 기능사라고 처음으로 신설되어 있는 핫한 떡 제조 기능사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부터 드리도록 할게요. 네, 저는 강사 김은정이라고 하고요. 2020 떡제조 기능사라는 자격서를 출판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 수라케이크 대표로 있고요. 유튜브 수라쌤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수라쌤 떡제조 기능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총 4회에 걸쳐서 떡제조 기능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외에도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이 카페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댓글을 잘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 4번의 강의에서 많이 알려드리도록 노력할 테니까요.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우선 처음으로는 떡제조 기능사 시험에 대한 기본 정보 및 Q&A를 담아보았습니다. 떡제조 기능사가 지금 단 한 번만 작년 하반기에 한 번만 시행이 된 시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초 정보도 많이 없어 하시고 궁금하신 점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거를 취합해서 한번 설명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의 기본 정보예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왜 이 시험을 만들었는지, 그리고 그 시험이 구체적으로 뭘 기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건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개요 간단히 보시면 곡류, 두류, 과채류 등과 같은 재료를 이용해서 각종 떡류를 만드는 자격으로 필기 그리고 실기에서 각각 60점을 획득하시면은 바로 합격이 되시는 시험입니다. 관련된 수행 직무는요, 당연히 우리가 개요에서 본 것처럼 동일한 직무를 맡게 되는데요. 곡류, 두류, 과채류 등과 같은 재료를 이용하여 식품 위생과 그다음에 개인 안전 관리에 유의해서 빻기, 찌기, 발효, 지지기, 치기, 삶기 등 다양한 공정을 거쳐서 각종 떡류를 만드는 직무를 맡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전망이 별로 높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요즘 트렌드의 전망을 한번 보시면요. 웰빙이 많이 열풍이 되면서 떡과 쌀문화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전통 음식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 등 증가가 많이 되었고요. 퓨전, 전통 음식도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국가에서도 쌀문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와 그다음에 문화 개발 같은 행사를 많이 열고 있으니까요. 전망이 더 높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한식의 인기가 좋아지면서 각종 호텔이라든지 아니면 여행 상품 안에서도 쌀문화를 경험하고 싶어하는 외국인들의 증가 추세로 인해서 전망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자, 떡이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어떤 이미지부터 먼저 생각하시나요? 뭔가 시장에 가서 떡을 떼다 먹어야 될 것 같고, 쌀이 묵은 쌀이 있으면은 그 묵은 쌀을 맡겨서 떡을 잔뜩 해서 이웃과 나눠 먹어야 될 것 같고, 왠지 시장에서 두 팩에 3,000원 하는 떡을 사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이미지가 더 강하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떡제조 기능사라는 시험이 많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조금 더 구체적이면서도 유행도 타면서 다양한 떡을 발견하기를 희망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문화의 떡과 굉장히 일상과 굉장히 밀접한 떡에 대해서 우리가 떡 맛집을 찾아서 주문을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정말 아름답게 되어 있는 떡카페를 방문을 하고 거기에 줄을 서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제과제빵이 굉장히 유명한 곳을 찾아가듯이 떡도 유명한 곳을 찾아다니는 그렇게 떡 문화와 산업이 개발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R&D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R&D가 진행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샌드위치 안에다가 흑임자나 인절미 관련되어 있는 떡을 집어넣기도 하고요. 아이스크림과 떡을 합쳐서 저희가 R&D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빵 안에다가 떡을 넣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빵에서 사용했던 부재료들을 떡에다 집어넣으면서 다양한 퓨전 떡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시판하는 것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호텔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는 양식, 중식, 일식 이쪽에 기반이 된 코스 요리가 많아졌다면 요즘은 한식 코스 요리도 많이 증가되는 추세이고요. 그러면서 더불어 떡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나라 고유의 음식류들에 대한 디저트 라인도 많이 속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떡 하면은 방앗간이나 아니면은 동네 떡집을 먼저 떠올리게 되었는지 한번 사업체 및 종사자 수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떡 제조 쪽을 보시면 사업체 수는 13,000개가 넘는데 종사자 수는 제과 제빵을 합한 것과 굉장히 흡사하죠. 그렇다는 것은 1인 기업체가 많고 기업화와 체계화가 아직은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력은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요. 인력 보시면은 2014년부터 2016년에 보시면 대학, 전문대학, 산업대학, 석사, 박사에 거쳐서 많은 인재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런 유능한 인재의 실무 능력을 검증하면서 사회 속에서 합리적으로 취업을 독려하기 위해서 떡제조 기능사라는 자격증이 생기게 된 배경이 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떡제조 기능사라든지 아니면 기능하는 그런 음식 같은 거 만드는 거에 도움이 되는 학교, 그리고 그 학교를 졸업했을 때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조리과를 운영하고 있는 고등학교가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그 조리과 안에는 조리과 라인이 있고요. 조리 파트, 그다음에 제과 제빵 파트로 많이 나뉜다고 해요. 그러면 조리 파트에는 한식, 양식, 일식, 중식, 그리고 보거까지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그쪽 파트이고요. 제과 제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제과와 제빵, 그리고 추가로 디저트, 바리스타, 나중에 고등학교 졸업해서는 이제 소믈리에 같은 것도 추가적으로 따는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요. 선 취업 후, 그다음에 후 진학을 독려하는 분위기가 점차 많아짐에 따라서 고등학교에서 조리과를 연습하면서 그다음에 취업까지도 동시에 하려는 고등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조리 파트 중에서 한식과도 당연히 떡과 연관이 많고요. 양식 안에서도 이제 점차 한국의 쌀과 그다음에 떡에 대해서 좀 더 R&D처럼 뭔가 개발을 해서 만들려는 분위기가 많고요. 일식하면 일본에서도 다양한 떡들이 많이 나와 있고 특히 뭐 편의점이라든지 시판되고 있는 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식과도 굉장히 밀접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당연히 중식에도 튀긴 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지지는 떡 같이 기름과 같이 합해져서 요리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과 제빵은 뭐 더할 나위 없어요. 샌드위치에 이미 떡을 넣기 시작을 했고요. 빵 안에 고명으로 떡을 넣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실무적으로 많이 공부한 친구들이 이제는 연구를 목적으로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됩니다. 대학교에 진학을 하게 되면 식품공학과, 식품과학과, 식품영양과, 식품조리과, 식품가공과, 제과제빵 전공, 호텔조리과, 전통병가 등이 있는데요. 점차적으로 전통병가 쪽의 추세가 점점 학과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학교를 마친 그런 공부를 마치신 분들이 직업을 가지셔야 되는데 직업은 기업체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직업을 가지시는 개인 창업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를 드려보면요. 뭐 다이닝 키친이나 민간 기업체에 취직을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당연히 호텔 조리 파트에 맡으시기도 하시고 R&D 기업체에서 이제는 많은 인력을 요구하고 있어요. 떡 관련되어 있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그래서 R&D 기업체에 취직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개인 떡카페를 운영하거나 아니면 앙금플라워 공방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앙금플라워 떡 케이크인데 베이스가 설기떡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기떡을 많이 만드는 앙금플라워 공방에서도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을 필요로 하고 있고요. 방앗간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이제 본인의 실력을 국가의 자격증으로 뭔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계십니다. 학교, 학원, 국가에서 운영하는 여성인력개발센터 같은 데에서는 과거에 한식을 전공하신 분들이 많이 떡 수업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떡제조 기능사 자격증이 많이 나오면서 떡을 자격증 따신 분들이 이 여성인력개발센터에 취업을 하고 계신 분위기입니다. 더불어 문화센터 같은 데도 가보시면 떡 수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높고 수업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떡 문화가 점차 개발되면 개발될수록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많이 늘어날 거고 거기에 더불어서 직업군도 굉장히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시험을 이제 접수를 해야겠죠. 그래서 올해 시험이 몇 개나 있는지, 그리고 시험 접수는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리고 시험 접수할 때 유의할 점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을 접수하는 방법은 당연히 큐넷이에요. 큐넷에 로그인을 하셔가지고 우선은 회원가입을 미리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작년에 떡제조 기능사가 단 한 번만 시험이 진행됐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는 서울에서 접수가 5분 만에 마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에 계신 분들도 타 지역으로 넘어가셔서 시험을 보신 경우가 많았던 것만큼 인기가 굉장히 많고 요즘 관심도가 많은 자격증이라고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 접수 당일에 회원가입부터 시작을 하시면 자리를 놓치실 수 있으실까 봐 염려돼서 말씀드리는데, 먼저 가입을 하셔서 내 사진까지도 모두 다 등록을 해놓으셔서 시험 접수 당일에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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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결제 버튼만 누르면 바로 접수가 가능하시도록 미리 세팅을 해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필기시험 올해 같은 경우에는 6월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10월에 한 번 있고요. 그 다음에 실기시험은 8월에 한 번, 11월에 한 번, 이렇게 올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에 2번만 시험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작년도에 우리가 시험을 봤다면 합격률은 어땠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작년에 단 한 번 시행된 시험에서 필기는 합격률이 75.8%, 실기는 합격률이 62%였습니다. 어머 선생님, 시험이 너무너무 쉬웠나 봐요. 그런데 쉬웠다기보다는요, 여태까지 산업체가 아까 굉장히 많았잖아요. 거기에 종사하고 계셨던 전문가분들이 대거 자격증 취득을 하기 위해서 접수를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합격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지만요. 사업체에서 그다음에 조리사 시험에서 평균적으로 잡고 있는 그런 합격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가 기능사 합격률을 보시면 38%, 34% 이런 비율을 보이고 있고요. 실기에서도 합격률이 37%, 33%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떡제조 기능사 시험이 점점 어려워지나요? 저는 필기는 아직 모르겠지만 실기 같은 경우는 현재 4품목밖에 없거든요. 점차적으로 품목 개수가 늘어날 거라는 것에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4품목일 때 좀 빨리 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별로 검정 현황 중에서 제가기능사 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016년부터 2019년까지 합격률을 보시면 34%에서 38%입니다. 실기도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33%에서 37% 정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점차 비전공자들이 떡제조 기능사 시험에 저희가 지원을 하게 될 것이고 점차 합격률은 낮아질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필기시험을 보신 분들, 그리고 떨어지신 분들, 지금 필기시험을 다시 준비하고 계신 분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계신 것을 제가 사실 외부적으로 많이 취합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필기 쪽으로 궁금하신 내용이 조금 정리가 됐거든요.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총 몇 문제인가요?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60문항 중에서 36개 문항 이상만 맞춰주시면 저희가 합격 기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종이로 보나요? CBT 시험으로 보나요? 라는 질문인데요. 종이로 보나요? 라는 얘기가 왜 나왔냐면 작년에 1회차 시험에서는 저희가 종이로 시험을 보고 OMR 카드에 컴퓨터 사인펜으로 마킹을 해서 채점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합격을 했는지 여부를 가채점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정말 합격했는지를 손꼽아서 기다렸었는데 이제 올해부터는 정기시험으로 바뀌면서 CBT 시험으로 변경되었습니다. CBT 시험이라는 게 뭐냐면요. 바로 컴퓨터로 시험을 보는 건데요. 컴퓨터로 클릭해서 우리가 확인, 제출하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제출하겠습니다 라고 클릭을 하는 순간 합격, 불합격이 바로 눈앞에서 보이는 시험이죠. 그러니까 흔히 운전 자격증 따실 때 필기 모습과 흡사하다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바로 눈앞에서 합격 여부를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확인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시험 보는 인원은 정해져 있나요? 사실 정기시험이라는 큰 틀 안에서 떡제조 기능사 접수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인원이 살짝 정해져 있지만 공단에 문의해 본 결과 최대한 많은 분들이 볼 수 있도록 자리를 확보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우선은 공부하시는 거에 집중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시험은 CBT라고 했으니까 이제 각 공단에서만 봐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데 공단에서뿐 아니라 그 컴퓨터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에서도 시험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 장소도 많고 시험 시간대도 각 1시간 1시간별로 굉장히 하루에 많은 텀으로 볼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어 있으니까요. 작년보다는 조금 더 수월하게 접수하실 수 있으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시험을 볼 때 모두 떡 제조 기능사 시험 보는 분들인 건가요? 라고 질문하시는데 이것 또한 작년 시험 때문에 나온 질문이에요. 작년 시험은 OMR 카드였기 때문에 한 교실 안에 모두 다 떡 제조 기능사 시험을 보시는 분들만 자리에 앉아 계셨었는데요. 이번엔 CBT 시험이기 때문에 그 안에 한식조리사 시험 보시는 분이 있을 수 있고 제과제빵 보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양식 보시는 분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섞어서 앉아서 내 자리에 내가 떡제조 기능사면 그 문제가 바로 눈앞에 뜨는 거기 때문에 다양한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함께 필기시험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시험이 연기될 가능성이 있진 않나요? 저도 공단에 한번 문의를 해봤는데요. 현재 코로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예측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공단에서도 섣불리 이게 연기될 거다, 연기되지 않을 거다라고 말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지만 연기가 될 경우에는 기존의 국가시험이 딜레이 됐을 때 공지가 떴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가 떡제조 기능사도 시험이 연기된다면 큐넷에 바로 공지로 뜰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CBT라는 게 너무 생소해요. 저는 CBT라는 걸 컴퓨터라고 하니까 나는 나이도 많고 나는 이거 컴퓨터 못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어디 가서 연습을 하실 수 있냐면 바로 큐넷에 가시면 오른쪽 맨 하단에 큐넷 그 CBT 연습하기 창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CBT라는 용어가 너무 생소해서 한번 해볼래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큐넷 가셔서 CBT 한번 연습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020 시험 중에서 실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모아봤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실기, 총 몇 품목인가요? 그리고 합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총 4품목입니다. 그리고 시험이 만약 변경이 될 것 같거나 아니면 늘어날 것 같은 경우에는 6개월 전에 공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험이 지금 8월, 7월에 있다는 전제하에도 2월에 공지가 나왔어야 시험 품목이 늘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공지가 없었다는 거는 저희가 2020년에는 4품목으로 거의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합격 기준 역시나 60점이에요. 그래서 총 합산으로 60점이 넘으시면 실기 합격이 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4품목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콩설기 경단, 합해서 A팀, 송편 새머리떡, 합해서 B팀 이렇게 나뉘어서 만약 2분이 오신다면 한 분은 콩설기 경단을 시험을 보시는 거고 한 분은 송편과 새머리떡을 보시게 되는 거예요. 품목이 추가될 수도 있나요? 라고 하시는데 공단에서는 거의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라고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늘어나게 된다면 큐넷에서 공지로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 그래서 저도 항상 큐넷 공지 사항을 많이 보는 편인데요. 주 1회 정도 들어가서 확인을 하는 편입니다. 여러분들도 만약 이 시험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큐넷에 자주 들어가서 공지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험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처음에 떡제조 기능사가 실기 품목으로 나왔을 때 3시간 이내라는 공지사항이 떴었는데요. 실질적으로 위에 4품목은 2시간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3시간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라고 하시면 나중에 품목이 늘어나서 시간이 더 걸리는 예를 들어서 고물류를 만든다든지 오래 걸리는 약밥을 만든다든지 우리가 숙성이 필요하거나 발효가 필요한 떡을 만들 때에는 시험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조리복은 입고 가나요? 갈아입고 가나요? 근데 저희가 위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위생상 조리복은 왜 입죠? 요리할 때 조금 더 깨끗하게 옷을 말끔하게 입고 요리할 때 조금 더 청결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조리복을 입고 가게 되면 의미가 상실되겠죠. 그래서 조리복은 입고 가기보다는 가지고 가셔서 환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팁을 하나 더 드리자면
겨울에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 안에다가 검은색 니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먼지가 많이 날리는 옷을 입고 가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면 하얀색 조리복에 그 먼지가 수북히 묻을 수가 있고요. 그게 고스란히 우리가 하얗게, 뽀얗게 표현을 해야 되는 콩설기라든지 손편 같은 데에 먼지처럼 묻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에 하얀색 면티를 이너로 입으시고 그다음에 위에 두툼하게 입고 가시는 것을 약간의 팁으로 안내 드립니다. 이어서 우리가 수험자 유의사항을 볼게요. 우리가 실기를 볼 때 그러면 어떻게 점수가 평가가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정리정돈을 하고 개인 위생에서 14점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품목이 한 묶음이었잖아요. 하나에서 43점, 하나에서 43점. 토탈 100점 중에서 60점만 맞으시면 합격이 되시는 겁니다. 시험 시간은 재료를 전처리하고 계량하고 정리정돈을 해서 말끔하게 처음에 우리가 들어왔던 조리대의 모습 그대로 만들어 놓고 나오는 시간까지 다 포함해서 작업 과정이 포함된 게 시험 시간이에요. 그래서 제출을 하고 나서 난 시험 끝 하고 가는 게 아니라 깨끗하게 마무리까지 다 하는 시간을 포함해서 저희가 정리정돈 점수에 포함이 됩니다. 위생복장도 굉장히 이제 채점 대상이기 때문에요. 항상 조리복도 말끔하게, 머리도 말끔하게, 개인 위생도 말끔하게 정말 깎이지 않아야 되는 점수이기 때문에 꼭 반드시 철저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작업 과정은 위생수칙을 준수합니다. 그리고 궁금한 사항은 감독위원에게 손을 들어서 이렇게 문의를 해야 돼요. 가만히 이렇게 들면 감독관님이 이렇게 찾아오실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도구 사용에 관련된 거예요. 내가 종이컵을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종이컵은 사실상 사용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게 사용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 괜히 겁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에는 손을 이렇게 들어서 저 종이컵 가지고 왔는데 사용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용하면 안 되는 도구들도 있기 때문에 애매하게 가지고 온 것 같다라고 느낄 때에는 반드시 감독위원에게 손을 들어서 불리하게 그다음에 억울하게 감점되시지 않도록 조심해 주시는 게 좋겠어요. 안전사고가 당연히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위생 및 안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득점상에 불이익이 발생하거나 심할 경우에는 실격 처리까지 되실 수 있습니다. 채점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건 그 자리에서 바로 불합격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을 한번 볼게요. 기권을 한 경우, 저 시험 더 안 볼래요, 그냥 집에 갈래요 하시는 분들. 두 번째로는 실격되는 경우인데요. 상품성이 없을 정도로 떡이 타거나 익지 않아서 설기가 하얗게 옆에가 다 떠 있는 경우에는 먹을 수 없는 상태죠. 그럴 경우에는 실격이 되실 거고 아마 이렇게까지 상태가 안 좋을 경우에는 감독관님이 부르셔서 당신이 실격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수량, 모양, 제조 방법, 찌기를 삶기로 하는 등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실격이에요. 설기를 쪄야 되는데 막 기름에 지진다거나 송편을 우리가 쪄줘야 되는데 경단처럼 물에다가 담근다거나 하는 실수가 벌어질 경우에는 저희가 실격이 됩니다.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 그리고 타 재료를 사용한 경우인데요. 선생님, 시험장에 갔는데 도대체 어떻게 타 재료를 사용할 수 있나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 마주보고 있는 상대의 재료를 제가 끌어다 쓴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콩설기인데 새머리 찰떡에 있는 호박꼬지를 끌어다 쓴다거나 그럴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되시는 겁니다. 시설 장비를 미숙하고 위험하게 사용하거나 음식물이 오염돼 위해가 될 경우에요. 음식물이 오염된 경우가 언제 있을까요? 완성이 다 되었는데 이걸 뚝 떨어뜨려서 땅바닥에 떨어진 경우에는 음식물이 많이 오염돼서 저희가 먹을 수 없겠죠. 그럴 경우에는 실격 처리가 되시는 겁니다. 미완성. 시간이 끝났는데 아직도 송편을 빚고 있거나 시간상으로 많이 늦어서 미완성되어서 제출 때에 작품을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에 저희가 실격 처리가 됩니다. 계속해서 하나로 팁을 더 알려드리자면 아까부터 계속 제가 CBT 하면서 컴퓨터 관련된 얘기를 계속 드렸어요. 그러면 OMR 카드를 시험 보는 곳에서 유의사항도 있었지만 CBT 시험을 보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로는요. 손에 검은 볼펜 자국 같은 거를 이렇게 막 묻혀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감독관이 손 위아래를 확인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부정행위를 하진 않는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손은 항상 청결하게 깨끗하게 씻고 시험에 참석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핸드폰을 생각보다 무음으로만 해놓으시는데 무음으로 해놓으시기보다는 아이의 전원을 꺼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시험 전 번호표를 주고 감독관에게 핸드폰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이 점 생각하셔서 휴대폰을 아이의 꺼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다음에 문제를 답안지나 아니면 종이를 가져가셔서 막 거기에 답을 막 적으시고 문제를 가져가시는데 국가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 있어요. 그래서 함부로 외부로 유출을 할 경우에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기 때문에 어느 곳에도 그 문제를 필기해서 가져가시면 안 됩니다. 더불어 우리가 요 정도까지는 상식선에서 안 하시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CBT 시험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바로 눈앞에서 합격과 불합격을 보실 수 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합격이 나오면 이거 인증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내가 소장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당장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핸드폰을 꺼내서 그걸 전원을 켜서 찍으려고 하시는 순간 불합격 처리가 되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 안에서는 휴대폰 사용이 절대 금지고 어떤 것도 인증하려 하지 마시고 시험장 안을 찍으려고 하시는 행동도 전부 다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니까요. 이 점 꼭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문의가 이제 나와요. 맨 마지막에. 그러면 얘네가 마킹이 안 된 게 있어 라고 문제를 알려주기도 하고요. 정말 제출할 거야? 너 확실해? 이제 끝난 거지? 라고 계속 반복적으로 물어봐요. 근데 여기서 나도 모르게 예 라고 누르는 순간 합격, 불합격이 뜨고요. 전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말로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왔을 때 정말로 내가 빼먹은 번호는 없는지 아니면 내가 한 번쯤 더 보고 싶은 문항은 없는지 한 번 더 역으로 돌아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전송 버튼을 눌러주시는 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시험 응시자가 신분증을 안 가지고 오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국가에서 인증하는 신분증 범위를 제가 맨 마지막 4번째 시간에 안내를 드릴 건데요. 꼭 운전면허증이나 아니면은 주민등록증이 아니어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신분증이 있기 때문에 꼭 소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은 필기 시험은 그럼 문항수가 60개인 건 알았는데 그런 파트가 어떻게 나뉘어지고 거기 안에서 반드시 외워야 될 거라든지 이런 관련 내용을 한번 싹 훑어드리는 시간으로 가져보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